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벌을 피해 신을 받아들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과거 우리 가문은 음양사나 무녀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안 성씨도 남들과 조금 달랐다. 가문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고 믿어 당주 자리를 대대로 여성에게 맡겨왔다. 그러나 다양한 혈통이 섞이면서 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었다. 가문의 분위기 역시 예전 같지 않아 아버지를 포함한 할머니의 아들들은 평범한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드물게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 버렸다. 할머니는 내가 과거 가문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이의 기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덕분에 어릴 적부터 무서운 경험을 매일같이 겪었다. 명은 파장이 맞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에 부모님과 친구들조차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께서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던 폐신사 안에 갇히고 말았다. 아마도 반 친구들이 내가 그 신사를 무서워하는 걸 재미있어하며 억지로 가둔 것이었을 것이다. 몇십 분 동안 내보내달라며 울부짖던 중 밖에서 들리던 친구들의 소리가 돌연 멈췄고 섬뜩한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그러나 그 기운은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다. 돌아보지 마. 그 순간 중성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울소리 같은 아름다운 음성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내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예쁘다. 가지고 싶어. 그 말에 순간 공포가 밀려왔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 후는 텅 비어 있어 이질적인 존재의 먹잇감이 되기 쉽단다. 언젠가 내가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한다. 가지고 싶어. 그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두려움에 떨며 나는 그에게 말했다. 머리카락까지만 드리면 괜찮을까요? 말이 끝나자 쩌욱 하는 소리와 함께 목덜미가 허전해졌다. 나는 먹혔구나 하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나를 천천히 앉혀주었다. 그 손이 그의 것이었을까? 몸에 열이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이 들며 나는 그대로 잠들었다. 깨어나 보니 나를 괴롭히던 아이의 등에 엎여 있었다. 아이들은 신사 문이 열리지 않아 놀랐고 신사 안에서 쓰러진 나와 짧아진 머리카락을 보고 더욱 놀랐다. 또한 자신들을 쫓아온 새하야 난개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입이 열리지 않았고 시야도 흐려졌다. 점점 커지는 발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무언가에 쫓기는 공포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본가로 달렸다. 본가 앞에 할머니가 계셨고 나는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크게 노하셨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모두 소복 차림으로 써 있었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신사에 가서는 안 됐다. 쫓아온 것은 예전 신사의 신이었으니 큰일 날 뻔했다. 그 신은 대기근 때 산 제물로 바쳐져 부정을 타게 된 신이었다. 그리고 신이 내 그림자를 먹어버렸다고 하셨다. 내 안에 깃들었던 신을 잃었다면 내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내 목소리도 시력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신이 더 이상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내가 신벌을 피하려면 신을 다시 내 안에 깃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신이 깃든다면 어떤 귀신도 내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지만 내 마음이 사악한 것에 물들면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나는 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식을 마친 후 깨어나 보니 본가 가장 안쪽 방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같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곧 할머니가 들어와 단 한마디를 건네셨다. 깃들었다. 그제야 나는 그 신이 내 안에 깃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일주일간 나는 목욕제계를 하며 매일 밤 할머니가 곁에서 지켜주셨다. 그 기간 동안 꿈속에서 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인간을 사랑했던 진심과 사람을 잡아먹은 날 느꼈던 깊은 슬픔이 꿈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와 내 주위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곁에서 조용히 머물 것이니 안심해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머리카락을 받친 것이 마음 아프고 슬펐다. 그러나 그 신은 이후로 내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 후로 이상한 일도 사라졌다. 지금 나는 고등학생이다. 언젠가 할머니의 뒤를 이어 이 가문을 이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피소. 부모님이 친척 집에 가시고 나 혼자 집에서 자고 있던 날이었다. 큰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려 잠에서 깼다. 지진이었다. 놀란 나는 재빨리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밖으로 나와 있었다. 지진 때문인지 정전이 되어 학교 안은 어두웠다. 부상당한 사람들도 보였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피소로 몰려갔다. 대피소로 마련된 체육관 안은 사람이 너무 많아 북적거리고 시끄러웠다. 나는 그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체육관을 나와 소강당으로 향했다. 소강당은 조용하고 사람들이 자고 있는 듯했다.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 자고 있어 아주 고요했다. 너무 어두워서 자는 사람을 잘못 밟을까봐 조심조심 빈 자리를 찾아 누웠다. 옆에 있던 이불을 끌어다 덮고 누웠다.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친척집은 괜찮은지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스쳤다. 그러다 조용히 누워 있으니 긴장이 풀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에 어렴풋이 잠에서 깼다. 어둠 속에서 아저씨 2명이 무거워 보이는 뭔가를 강당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제서야 깨달았다. 왜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너무 정신없고 피곤했던 탓에 미처 느끼지 못했었다. 소강당 안에 사람이 이렇게 가득한데도 아무리 잔다고 해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세 번째 이야기, 윗집에서 들려온 아이들의 속삭임. 대학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쳐 타박상을 입은 A씨는 일을 쉬어야만 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간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는데 결혼한 아내도 일을 다니는 터라 낮에는 혼자 있어야 했다. 처음 이틀은 편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지루함이 찾아왔다. 몸이 불편해 어디 나갈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학교가 쉬는 날인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에도 정오쯤 윗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2명의 아이가 있는 것 같았다. A씨가 사는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였지만 낮에는 매우 조용해서 아이들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그리 시끄럽지는 않았고 오히려 지루한 정적을 덮어주는 소리 같아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피자를 주문했다. 예상보다 양이 많아 남기고 말았는데 평소 같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겠지만 이번엔 윗집 아이들이 생각났다. 남은 피자를 나눠주려는 마음에 A씨는 윗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을 때 문 너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A씨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며 남은 피자를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제야 문이 빼꼼 열렸다. 집 안은 어둡고 문틈으로 여자의 얼굴이 살짝 비쳤다. 여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어요. 어둑어둑한 조명 탓에 얼굴 표정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 A씨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피자를 주고 싶다며 다시 권했는데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여자의 얼굴 아래쪽을 보니 2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3개의 얼굴이 세로로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문틈 사이로 피자 상자를 달라고 했다. A씨가 상자를 건네자 아이들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A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불쾌한 위화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온몸이 떨려왔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 비상계단으로 향하던 A씨는 복도 저편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감지했다. 10m쯤 떨어진 곳에서 3개의 얼굴이 복도 모서리에서 반쯤 드러나 있었다. 얼굴은 문틈 사이에서 봤던 그대로였고 텅 빈 눈동자로 A씨를 응시하고 있었다. A씨는 목에 두른 깁스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세로로 늘어선 얼굴들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그 얼굴들의 뒷면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장면이 스쳐갔다. 그것은 목을 떠받친 손이었다.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해 수사를 시작한 결과 윗집에서 어머니와 2 아이의 시신이 욕조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의 시신은 목이 잘려 있었고 사망한 지 3에서 4일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은 집주인인 남편을 지명수배했고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숨어 있다가 결국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남자는 잘라낸 목을 소지하고 있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남자가 발견된 장소였다.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닌 A씨의 집 벽장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그림의 저주.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3학년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학교에서 야외 학습으로 버스를 타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에 도착한 후 정해진 코스를 모두 돌아보고 나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미술관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중반쯤 되니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저와 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친구 중 한 명인 A만큼은 성실하게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을 나갈 수 없었기에 저희는 결국 A가 보고 싶다는 곳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을 보던 중 갑자기 A가 어느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멈춰 섰다가 곧 다른 그림 쪽으로 걸어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림 하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분명 까마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는 까마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자를 잘 몰랐던 탓도 있었지만 그림에 까마귀가 없는 것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물론 제목에 적힌 대상이 반드시 그림 속에 그려져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에도 그 그림은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그림에는 호수와 그 주변 풍경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림 구석에 기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끈으로 매달려 있는 검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까마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분 나쁜 그림이네. 다른 친구들은 그림에 별 관심이 없었고 A는 여전히 그림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으니 저희는 점점 지루해졌고 결국 A에게 말을 걸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의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집합 시간이 다가오자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합 장소로 가던 중 A가 여전히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은 지 10분은 넘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A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A야, 이제 슬슬 가야지. 하지만 A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를 데리고 집합 장소로 갔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A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미술관 감상문을 쓰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충 정말로 즐거웠다. 같은 문구를 적어 제출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작문을 마쳤는데 이상하게도 A는 시간 내에 숙제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써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A는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마지막 날이 되어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A가 숙제를 내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고 보건실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날 본 그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저는 이미 그 그림을 잊고 있었던 터라 A의 진지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수업 중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보건실에 자주 가며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도중 A가 갑자기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몸을 움찔거리며 떨던 A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외친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급히 A를 보건실로 데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A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날 이후 A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선생님이 A가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전학을 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나서야 알게 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A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선생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까지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호수, 까마귀. 호수, 까마귀. 5번째 이야기, 손바닥 자국. 3년 전, 비 오던 날의 이야기다. 부엌 창문에 아이 손바닥 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다. 딸이 만졌나 싶어 닦아봤지만 자국은 닦이지 않았다. 손자국은 바깥쪽에서 찍혀 있었고 그제야 여기가 5층이 아니라 4층이라는 걸 깨달았다. 창밖은 허공뿐이라 아이가 손자국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손자국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딸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언니와 논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가 혼자 가상의 친구를 만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우연히 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해서 무서워졌다. 결국 이사할 계획을 앞당겨 집을 옮기기로 했다. 시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두 분이 입을 모아 앵마기라도 하라고 성하였다. 앵마기를 해준 신주부는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그런 존재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딸이 그 존재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 영혼이 나에게 보이기 위해 손바닥 자국을 남긴 것 같다고 했다. 아직도 그 집은 내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6번째 이야기, 등교길의 언니.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언제부턴가 등교할 때 상급생 언니와 함께 다니게 됐다. 언제부터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고 이름도 몰랐다. 등교 도중 길에서 만나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5에서 6분 정도 함께 걸었을 뿐이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학교 안까지 같이 들어갔던 기억은 없다. 항상 교문 근처에서 헤어졌기 때문이다. 헤어질 때마다 언니는 늘 같은 말을 남겼다. 나에 대한 건 반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 협박처럼 들리진 않았다. 언니는 평소처럼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으니까. 저학년이었던 나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구나,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부모님이나 동생에게도 그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우연히 그 언니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무슨 계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항상 학교 오는 길에 언니랑 만나서 같이 와. 그리고 그날 학교 시간이었다. 혼자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등교 시간에만 만나던 그 언니가 서 있었다. 평소처럼 싱글싱글 웃고 있었지만 그날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처음 만난 것이었다. 약속을 어긴 것도 잊어버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반가워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등교 때 만나던 익숙한 장소에 이르렀다. 그때 언니가 나직이 물었다. 오늘 나에 대해 학교에서 말했지? 순간 나는 아차 싶어 언니를 올려다보았다. 언니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죄송해요. 내가 사과하자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날 이후 나는 더는 언니와 함께 등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언니를 다시 만난 적도 없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 언니를 오직 등교 시간과 그날의 학교 시간 단 2번 만났을 뿐이다. 물론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창립 110주년을 기념한 앨범이 나왔다. 흑백 사진으로 한 장에 한 반씩 전 학년의 단체 사진이 실려 있었다. 문득 그 언니가 떠올라 상급생 반 사진들을 찾아봤지만 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단체 사진 중 하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속 사람들 중 한 명의 얼굴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사진 아래 나란히 적힌 이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만 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분명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7번째 이야기, 심령 사진. 얼마 전 직접 들은 이야기야. 그러고 보니까 너, 리나네 할머니 심령 사진 봤어. 그거 진짜 굉장해. 휴일 아침 출근 버스 안에서 여고생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 나는 심령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됐지. 다만 전에 친구가 그림자가 찍힌 걸 심령 사진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그런 착각이 아닐까 생각했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리나네 집은 대가족인 것 같았어. 친척이 많아서 온 가족이 모이면 30명 가까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 작년에 리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전쟁통에 아이들을 키워낸 엄격한 분이었다고 해. 장례식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정이 있는 친척들은 끝내오지 못했대.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관 속에는 할머니가 무척 아끼던 보라색 꽃을 함께 넣어 화장했지. 그리고 올해 할머니의 일주기를 맞아 친척 모두가 시간을 맞춰 성묘를 가기로 했어. 가족이 다 모이니 30명이 넘었고 몇 년 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었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모인 자리였지.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친척들은 할머니 묘비를 둘러싸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 며칠 뒤 그 사진을 현상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친척들이 묘비를 둘러싸고 웃고 있는 그 한복판, 할머니가 묻혀있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입던 보라색 옷을 입고 활짝 웃으며 서 계신 거야. 양손으로 V자를 그리고 말이야. 뭐야 그게. 무서워. 여고생들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이 나는 속으로 외쳤어. 뭐야 그게. 보고 싶어.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니 휴일 출근으로 인한 우울감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 8번째 이야기, 메아리. 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해. 야옹라고 외치는 건 보통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잖아. 하지만 산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 발견이 어려워서 그들의 고독과 외로움은 점점 쌓이고 결국 증오로 변한대. 이런 고독한 영혼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야옹하고 소리친다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나를 부르는구나. 동료구나. 기뻐. 이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어. 이 산에서 나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을 떠도는 영혼들이 그 소리를 쫓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에서 메아리를 외친다면 돌아가려 할 때 그 영혼들이 붙잡고 시이려 들게 된다는 거지. 그게 한두 명의 영혼이 아니라면 정말 운이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지. 나도 산에 갔다가 메아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 그때 운이 나쁜 쪽에 속했지. 산을 내려오는 길에 차를 타고 하산하는데 갑자기 쾅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차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혹시 너구리라도 친 건가 싶어 다시 운전하려는데 틀어놨던 음악이 갑자기 끊기더니 여자 목소리가 째지듯 들리기 시작했어. 깜짝 놀라 급 브레이크를 밟고 음악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어. 계속해서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 어쩌지 하고 고민하던 찰나 백미러를 봤는데 차 옆 땅바닥에 하반신이 잘려나가고 상반신만 남은 약간 통통한 단발머리 아줌마 같은 형체가 있었어. 그 형체는 등이 접힐 정도로 몸을 뒤집으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손을 내밀며 미친 듯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어. 나는 째지는 소리 따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황급히 차를 급발진시켜 산을 내려왔어. 그 소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들려왔지. 산을 다 내려와 편의점이나 민가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소리가 멈췄어. 그때는 다시 음악을 틀 기분조차 나지 않더라. 어떻게든 집에 도착하고 나서는 별일 없이 지냈지만 얼마 전 식료품을 사러 코스트코에 가려고 차에 탔을 때였어. 새로 나온 노래를 들으려고 에어팟을 꼈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차에 무언가가 빙의한 것 같다는 거야. 결국 차를 중고로 내놓았지만 그걸 사는 사람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 미안할 따름이야. 여러분도 절대 메아리 같은 건 하지 마. 그걸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야. 다시 떠올리기 싫었지만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9번째 이야기, 황록색 가디건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내 유일한 특기라고 해봤자 눈이 좋은 것 정도였지만 다행히 부동산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민법 공부, 자격증 준비까지 여러모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사회에 발을 들였을 때는 마음이 무너질 듯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갑작스레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셔서 여러모로 힘겨운 시기였죠. 하지만 사람은 숨을 쉬고 일하고 밥을 먹으며 살아가다 보면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입사한 지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일이 익숙해졌다 해도 피로는 쌓이기 마련이었죠. 드문 연휴 전날 밤이면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깊이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연휴 첫날 토요일, 아마 5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에 눈을 떠보니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딱히 나갈 마음도 뭔가를 할 마음도 들지 않아 멍하니 오늘은 뭘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기다리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무척 즐거운 듯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랑 술래잡기라도 하고 있는 걸까 싶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길 오른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대로에서 꺾어 들어오는 30m 남짓한 짧은 골목에 있습니다. 지은 지 10년 정도 된 2층짜리 아파트로 거실과 방 하나, 부엌으로 구성된 단출한 구조죠. 양옆과 맞은편에도 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창밖의 얼룩을 보며 내일은 창문이나 닦을까 고민하던 찰나 여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기다리라니까. 그 여자의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황록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갈색 머리를 흩날리던 그녀는 시원한 인상을 지닌 얼굴에 기가 막히게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팔을 약간 아래로 내린 채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팔 너머엔 길뿐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혼자서 길을 걸으며 소란을 떠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은 나름대로 씁쓸한 기억이지만 당시에는 내가 어딘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지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여자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미소도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마치 가족 사진을 찍다가 아이가 카메라 밖으로 뛰쳐나간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눈을 부릅뜨고 다시 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대로 쪽으로 골목을 벗어나 교통안전 거울에 비치는 순간까지 그 감각은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이상한 것일까? 내가 이상한 것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정답이더라도 무척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둘 다 이상한 거겠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웃으며 말을 거는 여자도, 그리고 골목을 벗어나 교통안전 거울에 비친 그 여자 뒤에 따라가던 아이의 그림자를 분명히 본 나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도 없고 무서운 이야기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걸 몇 번이고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 수 없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10번째 이야기, 붉은 고양이. 어릴 적 겪은 무서운 이야기다. 저녁을 먹고 놀고 있던 중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10살이었던 나는 현관으로 나갔다. 당시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쁘셔서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 그리고 어린 동생만 있었다. 흐릿한 유리 너머로 여자 같은 실루엣이 비쳤고 근처 사람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초로의 여성이었다. 그 여인은 다짜고짜 낡은 책을 내밀며 말했다. 이 책을 사줘, 1000엔이야. 할아버지가 뒤따라 현관으로 오시더니 상황을 보며 물으셨다. 누가 왔니? 여자는 똑같이 반복했다. 이 책을 사줘, 1000엔이야.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낡아빠진 책에 1000엔을 요구하는 모습이 수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에서 1000엔짜리 지폐를 꺼내 내밀었다. 알았네, 여기 1000엔이야. 여인은 빙긋 웃으며 책을 건넸다. 그 웃음이 몹시 기분 나빴던 것이 기억난다. 책을 받아든 뒤 여자는 말했다. 잘 됐구만. 이걸로 붉은 고양이는 안 나올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책은 그저 흔한 추리소설일 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께 왜 그런 책에 1000엔이나 줬는지 물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안 내면 큰일이 난단다. 붉은 고양이는 오래전부터 방화범을 가리키는 은어였다. 즉,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에 불이 날 거라는 협박이었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같은 여인이 다른 집들에도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20집 넘게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붉은 고양이는 한 번 나타난 장소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피해 신고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신고를 했다가 진짜로 방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붉은 고양이가 특정 집만이 아니라 한 구역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집에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가족의 안전을 산다고 생각하면 1000엔은 싼 돈인 게야. 11번째 이야기, 자판기. 중학생 시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주스가 마시고 싶어 통원 중 자주 이용하던 자판기로 향했다. 그 자판기는 병원 가장자리에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자판기 앞에 도착하고 나서야 나는 그 옆에 문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여러 번 그곳을 오가며 자판기를 사용했지만 그날 이전까지는 그 문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었다. 그날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다. 얼마 후 통원 치료가 끝날 즈음 또다시 주스가 마시고 싶어 자판기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판기 옆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문 너머에는 꽤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복도 끝에 모퉁이가 보였지만 복도에는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그 복도를 바라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미없네. 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지만 거리가 멀어 표정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것의 오른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팔이 땅에 질질 끌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섬뜩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다. 그 순간 천천히 걸어오던 그림자가 갑자기 이상한 걸음걸이로 어정거리며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황급히 문을 닫고 주스도 사지 않은 채 대합실로 달려갔다. 그 후로 통원이 끝날 때까지 그 자판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든 아니었든 그런 무서운 광경은 다신 보고 싶지 않다.